검을 쥐는다는 건 단지 무기를 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산골 소년 연서우. 오늘 그는 청풍산을 오르며 자신의 운명을 집어듭니다. 멸문검이 되기 전 아직은 한 문파의 제자에 불과했던 그때의 이야기. 청풍검로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청풍산 자락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안개가 골짜기 사이를 흘러내리고 소리패는 밤새 맺힌 이슬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지요. 산길을 오르는 작은 발자국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연서우는 숨을 고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깨에 맨 보자기는 낡았고 허리에는 아직 제대로 펴리지도 못한 짧은 검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칼집을 쥔 손은 아직 어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부님이 이 길을 오르셨던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끝은 새벽 안개 속으로 금세 사라졌지요. 청풍새가 강호에서 검로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연서우는 그 이름을 어릴 적부터 들으며 자랐습니다. 장터의 주막에서 떠돌이 무사가 술을 마시며 하던 이야기마다 청풍새가의 검을 언급했지요. 칼을 뽑기 전에 이미 승부가 난다는 검. 한 번 휘두르면 3번 베는 기세가 담긴 검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문파의 산문을 오늘 자신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정말 받아주기는 할지 걱정하며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해 동안 농사일을 도우며 만든 굳은 살, 그리고 밤마다 마당에서 나무 막대를 쥐고 휘두르며 익힌 서툰 몸놀림. 그가 가진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산을 오르기로 결심한 것은 단 한 번 들었던 한 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칼은 먼저 자신을 겨누는 법이다. 남을 베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자는 끝내 자기 목을 벨 것이다. 우연히 들은 그 말이 서우의 가슴에 박혔던 것입니다. 장터에 내려온 청풍새가 소속의 검대기 술값을 치르며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었지요. 그날 이후 서우의 머릿속에서 그 문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숨이 가빠지자 가슴이 뜨겁게 데워졌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돌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 위로는 오래된 나무문이 보였습니다. 검은 기와와 푸른 지붕,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청색 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풍새가의 산문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회색 도포를 걸친 청년 둘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반듯하게 벼린 장검이 매달려 있었고 눈빛은 맑으면서도 차가웠지요. 서우가 다가가자 그들 중 한 명이 한 걸음 나와 길을 막으며 이곳이 어디인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서우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히며 청풍새가를 찾아왔다고, 자신의 이름은 연서우라고 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는 짧은 질문에 서우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수없이 대답을 연습했지만 정작 입을 열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호의 의협을 꿈꾼다거나 강자가 되고 싶다거나 사부를 모시고 검을 배우고 싶다는 말들은 모두 입속에서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다른 문지기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또 한 명의 몽상가가 왔다며 산 아래에서 검 이야기나 듣고 꿈에 부풀어 올라온 촌부 취급을 했지요. 그리고는 여기는 꿈을 꾸러오는 곳이 아니라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라는 말에 서우의 손이 저절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장터였고 비웃음이었고 허공을 휘두르다 손바닥이 터져도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밤들이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서우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 검을 한 번만 봐 주십시오. 문지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검을 본다고 다 받아주는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우는 그렇지 않다는 건 알지만 제 발로 이 산을 내려가더라도 여기까지 온 이유를 검으로 말해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서우의 눈동자는 초조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깃든 의지는 쉽게 꺼질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던 문지기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며 여기서 칼을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덧붙였지요.
산문을 지키는 자가 허락한 검. 서우는 천천히 검집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긴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금껏 마당에서 혼자 휘둘렀던 서툰 동작들, 나무 막대기가 땅을 긁던 소리, 손바닥을 스치는 공기의 느낌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칼은 먼저 자신을 겨누는 법이다. 그는 속으로 그 말을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검집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아직 제대로 벼리지 못한 짧은 검이 새벽 공기 속으로 드러났습니다. 햇빛이 칼날에 스치며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서우는 발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허리를 낮추고 어깨에 힘을 빼려 했지만 긴장한 탓에 동작은 어딘가 어설펐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검을 휘둘렀습니다. 자신의 앞을 가로지르는 허공을 깨끗이 베어내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칼끝이 허공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도, 가장 서툰 동작도 그 순간만큼은 서우에게 전부였습니다. 왜 검을 쥐었는지, 왜 이 산을 올랐는지가 모두 그 한 번의 휘두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검이 멈추었습니다. 서우는 조용히 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숨이 가빴고 팔이 저릿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문지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길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려오는 것은 소리풀 스치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새소리뿐이었습니다. 서우는 자신이 얼마나 서툴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산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지요. 옆에 서 있던 다른 문지기가 형이라 부르며 서툴긴 한데 눈이 거짓이 아니라고 거들었습니다. 문을 막았던 청년이 서우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우의 검이 아니라 그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집요함과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뒤섞인 눈동자를 말입니다. 청년은 연서우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칼을 쥐기 전에 마음부터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래도 들어가 볼 기회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무겁게 닫혀있던 산문이 양옆으로 열렸습니다. 안쪽으로는 넓은 마당과 깔끔하게 정돈된 기와집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들어가라며 오늘은 입문 시험이 있는 날이니 도착한 시간이 나쁘지 않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서우는 한동안 문을 넘어 안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자신의 삶이 머무를 곳일지 아니면 잠시 머물다 사라질 꿈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 그는 보자기를 고쳐 메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이 산문을 넘는 순간 서우는 등에 찬 검의 무게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검은 여전히 서툴고 그의 내공은 미약했지만 한 가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검이 향해야 할 방향을 처음으로 스스로 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청풍산 위로 아침 햇살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마당에 전경이 드러났습니다. 연서후의 눈동자에도 서서히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걷게 될 검의 길. 청풍 건물은 지금 막 한 걸음을 내디딘 참이었습니다. 마당 안으로 몇 걸음 더 들어서자 훈련 중이던 제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서우에게 쏠렸습니다. 모두가 한 손에 칼을 쥔 채 반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발끝의 간격까지 맞춘 걸음새와 일정한 호흡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우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자신만이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보자기를 맨 채 그들 사이에 낯선 점처럼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 걸어 나온 중년의 사내가 새로 온 자냐고 물었습니다. 검은 도포 위로 회색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의 허리에 매달린 칼은 다른 이들의 것과는 달리 아무런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큰 무게를 느끼게 했습니다. 문지기가 서우를 향해 턱을 끄덕이자 서우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며 입문 시험을 보러 왔다고 이름은 연서우라고 밝혔습니다. 중년 사내의 눈이 서우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허름한 옷, 굳은 살, 떨리는 어깨, 그리고 눈동자. 사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을 쥔 지는 얼마나 되었느냐는 물음에 서우는 나무 막대기를 처음 쥐어본 것은 11살 무렵이었지만 제대로 된 쇠칼을 쥔 건 아직 얼마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가르쳤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누가 가르쳐준 것은 아니고
장터에 들르는 무사들의 자세를 훔쳐보고 집 마당에서 혼자 흉내냈다고 말했습니다. 마당 주변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우는 그 웃음 소리를 들으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중년 사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럼 내 검에는 아직 스승이 없다는 말이겠구나 하고 확인했습니다. 서우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사내는 좋다며 아까 산문 앞에서 휘둘렀던 것처럼 검을 다시 한번 뽑아보라고 명했습니다. 서우가 놀라 여기서 말이냐고 되묻자 사내는 차갑지 않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호 어디에서도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검을 쥐고 서 있는 이상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을 드러낼 준비를 해야 한다. 서우는 천천히 다시 검집을 잡았습니다. 수십 쌍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느끼며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칼집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손이 서우의 손등 위에 가볍게 얹어졌습니다. 문 앞을 지키던 청년 문직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어깨 힘을 빼라고 짧게 말한 뒤 손을 거두었습니다. 서우는 그대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산 아래에서 새벽마다 들이마시던 서늘한 공기와는 다른 조금 더 묵직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눈빛, 아무 관심도 주지 않던 사람들, 덜 익은 벼를 베느라 굽었던 허리,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중년 사내가 연서우를 불렀습니다. 얘라고 짧게 대답하자 사내가 물었습니다. 검은 남을 베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방금 전 너의 검은 무엇을 비추고 있었느냐? 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산문 앞에서 검을 휘두를 때 그는 오직 받아달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향해 서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으니까요. 사내는 이번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휘둘러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그저 요구였습니다. 서우는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천천히 검을 뽑았습니다. 쇳소리가 다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동작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딛는 폭을 줄이고 팔을 뻗는 각도를 좁혔습니다. 대신 손목에 더 많은 힘을 실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밤마다 휘둘렀던 낙대기의 감각을 떠올리며 그 모든 시간을 한 번의 움직임에 모았습니다. 검끝이 허공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우는 눈을 감지 않은 채 자신의 움직임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서투르고 미약하고 어쩌면 우스울지도 모를 동작.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자신이라는 사실만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이 멈추었을 때 마당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멎은 듯했습니다. 서우는 천천히 칼을 거두어 들이고 검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의 전부입니다. 중년 사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완성된 검을 모아두는 곳이 아니다. 다만 스스로를 돌아보려는 자를 받아들이는 곳일 뿐이다. 문지기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 서 있던 제자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서우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사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내는 연서우를 불렀습니다. 서우가 대답하자 사내가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청풍세가의 사내로 산문 안에 발을 들여도 좋다. 아직 제자로 부르지는 않겠다. 내가 내 검과 마음을 다듬어 스스로 그 이름을 얻을 때까지는. 서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문의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 위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할 기회를 허락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서우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중년 사내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100,000명이다. 내가 언젠가 진짜 제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 내 검이 답해줄 것이다. 100,000명. 장터에서 떠돌이 무사들이 술만 마시면 입에 올리던 이름. 청풍세가의 대장문이자 검로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자. 서우의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바라보던 담담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탐탁지 않은 제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빈 칼집 하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서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풍새가의 마당 위로 부는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는 새로 벼려질 검의 냄새가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첫날 아침, 연서우는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깊게 잔 것 같지도 않은데 머리는 또렷했지요. 다만 몸이 낯설었습니다. 베개는 얇고 이불은 거칠었으며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산, 공기는 익숙한 평지의 공기와 달리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누운 채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어제 산문을 넘던 순간과 마당에서 들은 이름이 머릿속을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백천명, 청풍새가의 문주, 장터에서 술주정 뒤시하기처럼 흘러듣던 이름이 이제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 사실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벅지가 쑤시는 듯했습니다. 산길을 오른 탓도 있지만 긴장된 하루를 보낸 여파가 더 컸지요. 밖으로 나서자 새벽 안개가 아직 마당 위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조용한 발걸음이 바닥을 스치고 누구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이곳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우만이 그 틈에서 박자가 어긋난 장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장 뒤쪽, 어제 안내를 받았던 위치에 섰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세웠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옆에 늘어뜨리고 눈은 정면에 비었던 공간을 향했습니다. 아직 누군가 나오지 않은 자리가 마당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향해 수십 쌍의 시선이 동시에 향할 순간이 곧 올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자리에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백천명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검은 도포, 단순한 칼집, 꾸밈 없는 걸음. 그러나 서우는 그가 발을 옮길 때마다 마당의 공기가 살짝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을 뽑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주의를 정리하는 기운이었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교대, 수련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오래 여기서 수련한 이들에게는 익숙한 말들이겠지만 서우에게는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검은 나중에 잡아도 된다는 것, 먼저 서는 법과 숨 쉬는 법부터 배운다는 것, 강호에서 검이 먼저인 줄 알았던 그의 생각과는 다른 순서였습니다. 오늘 서우에게 주어진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서 자세를 유지하며 호흡을 익히는 일. 검은 허리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일정 시간 이후 검을 뽑아 기본 배기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서우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산문을 막고 서 있던 청년이 그 사실을 짧게 일러주었습니다. 서우는 그 말을 듣고도 불만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자신에게 검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를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발끝의 각도를 맞추고 무릎을 살짝 굽히자 허벅지 안쪽이 금세 긴장했습니다. 허리를 펴면 오랫동안 굽혀온 버릇 탓에 허리 근육이 거부하듯 떨렸지요. 어깨에 힘을 빼려고 할수록 어깨는 더 굳어졌습니다. 머리로는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은 오랜 세월에 길든 대로 움직였습니다. 호흡은 그보다 더 낯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우는 숨을 배로만 들이마시는 줄 알았습니다. 급히 움직이면 가슴이 먼저 들썩이는 것 말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옆구리와 등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라고 했습니다. 백천명이 시범을 보일 때 그의 옆구리와 등줄기가 미세하게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는 모습이 서우의 눈에는 또 다른 무공처럼 보였습니다. 서우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방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오르고 어깨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어깨를 내리려 하자 숨이 끊기는 듯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쓰는 것처럼 낯선 순법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허리 뒤로 공기가 스며드는 느낌을 억지로 떠올리며 옆구리를 조금씩 부풀렸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어렴풋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허리를 기준으로 등과 옆구리에 얇게 막이 씌워지는 듯한 느낌. 그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 몸 안쪽을 채우는 느낌. 아직 흐릿했지만 분명 이전에는 없던 감각이었습니다. 서우는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숨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당 위의 기척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쇳소리가 줄지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바람과 함께 섞였습니다. 서우는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소리를 통해 누가 어느 정도의 기세를 갖고 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검은 날카롭지만 가볍게 흔들렸고 어떤 검은 무겁게 나아가지만 중간에 숨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자세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끝부터 종아리, 허벅지, 허리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허벅지가 떨리기 시작하자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2배의 힘이 필요하리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오에 가까워지자 햇볕이 마당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안개는 거치고 하늘은 더 붉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서우의 시야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팔이 저릿하고 목 뒷덜미가 화끈거렸습니다. 그 순간마다 그는 어제 들었던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먼저 자신을 벤다. 지금 베어야 하는 것은 자존심이나 욕심이 아니라 버릇과 나태함이었습니다. 그의 몸 상태는 이미 한계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금씩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마당에 섰을 때는 모든 눈길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 숨이 막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들은 희미해졌습니다. 검, 소리와 숨소리만이 귓가를 채웠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 몸의 기울기, 발바닥이 닿은 지점이 하나의 선 위에서 조용히 맞추어지는 느낌이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수련은 끝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검을 거두고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우는 마지막까지 자세를 유지한 뒤 천천히 다리를 풀었습니다. 발끝을 움직이자 감각이 묘하게 둔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굳어 있었던 탓에 자기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럼에도 그는 자세를 무너뜨리기 전에 끝까지 버텼다는 사실이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번은 몸이 앞쪽으로 쏠려 넘어질 뻔했지만 손을 뻗어 벽을 짚으며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 산에서 하루를 더 버티기 위한 첫 시험이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검을 뽑지 못한 하루였지만 몸속에서는 무언가가 아주 조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비슷한 나이의 제자들이 몇 명 누워 있었습니다. 대부분 눈을 감고 있었고 몇 명은 지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들어가자 묵은 땀, 냄새와 양 냄새가 섞인 청풍새가의 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우는 구석의 빈 침상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짧은 인사와 이름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몇 해째 입문을 기다리는 초입 제자라 했고 누군가는 막 정식 제자를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 사이로 이 산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다시 산 아래로 돌려보냈는지가 짐작되었습니다. 서우는 자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언제 그렇게 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지 못할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다리의 통증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침상 위에 누워 몸을 이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 동안 마당에서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흔들리는 다리, 떨리는 어깨, 그러나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허리. 100,000명의 시선이 멀리서 스쳐 지나가던 장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창문 틈으로 산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낮보다 차갑지만 그 공기 안에는 낮 동안 땀과 함께 흘려보낸 시간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서우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한 손으로 침상 옆에 세워 둔 짧은 검의 손잡이를 더듬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에서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검이었습니다. 손이 검을 잡자 낮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발바닥에 남아있는 땅의 단단함, 허리에 남아있는 긴장, 어깨에서 빠져나간 힘, 옆구리와 등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숨의 흐름. 그 모든 것이 손잡이를 통해 되짚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검은 여전히 무디고 짧았지만 이제 그 위에 얹히는 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호흡과 땀의 무게였습니다. 서우는 눈을 감은 채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이 산에 올라오기 전까지
그는 검을 쥐는 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검은 끝에 불과하고 그 앞에 서 있는 몸과 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서 검을 배운다는 것은 화려한 초식을 익히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청풍산의 밤은 길었지만 서우에게는 그 길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셔왔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현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꿈이 아닌 곳에 서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베어진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세어보았습니다. 굽은 허리, 짧은 숨, 쉽게 흔들리는 다리,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베어져 나간 자리에는 아직 어색하지만 곧게 선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내일도 마당에 나서면 검을 뽑지 못한 채 서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니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막막함 속에서 작은 기대가 함께 피어났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을지, 오늘보다 숨을 조금 더 깊게 들이마실 수 있을지,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언젠가 검 끝에 닿게 되리라는 막연한 믿음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틀릴지 맞을지 알 수 없는 채로 연서우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청풍산의 바람이 창문 사이로 흘러들어와 그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이 산의 바람은 벌써 그를 하나의 제자로 기억하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그의 검이 아직 세상을 향하지 못한 채 자신의 부족함만을 비추고 있는 이 첫날 밤, 청풍세가의 마당 위에는 내일 새벽을 준비하는 정막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다리가 깨진 나무처럼 느껴진 채로 눈을 떴습니다. 침상에서 몸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숨이 새어나갔지요. 종아리는 돌덩이 같았고 허벅지는 끈으로 단단히 묶어 놓은 것처럼 뻣뻣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픈지,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가 또렷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누운 채로 옆구리와 등을 떠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연습한 호흡이 몸 안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잔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잔불을 다시 살리듯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허리 뒤로, 척추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는 감각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옆구리가 미세하게 부풀어 오르자 비로소 잠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마당에 나서자 안개가 어제보다 얇았습니다. 제자들의 발걸음은 이미 정리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면서 어제의 자세를 떠올렸습니다. 발의 간격과 무릎의 각도, 허리의 높이, 어깨의 힘, 몸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만 어제의 시간을 반복해 보았습니다. 곧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마당의 기척이 한번 흔들렸다가 바로 가라앉았습니다. 서우는 그 정리되는 기척 속에서 오늘은 무엇을 더 벗겨 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허튼 숨, 흔들리는 다리, 쉽게 긴장하는 어깨, 하나를 버릴 때마다 몸 안에 작은 여백이 생기는 듯했습니다. 백천명이 마당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는 어제와 다름없이 검을 허리에 찬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눈길이 제자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서우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오늘의 수련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기본 자세와 호흡을 확인한 뒤 백천명은 제자들에게 검을 뽑게 했습니다. 줄마다 쇳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 위 공기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여태까지 숨과 서기만을 다루던 시간이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서우의 허리에 찬 짧은 검도 무게를 주장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손을 올려 검집을 잡았습니다. 아직 망설임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검을 뽑았습니다. 날의 길이는 비슷했지만 움직임에서 풍기는 기세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검은 허공을 가르는 순간 허리를 잃어버렸고 어떤 검은 발끝이 흐트러져 앞으로 쏠렸습니다. 백천명은 제자들이 기본 배기를 몇 차례 반복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 줄씩 돌아가며 자세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검의 궤도를 조금 바꾸거나 어깨의 각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동작이 안정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우는 검을 뽑지 못한 채 그 모든 움직임을 눈에 담았습니다. 몸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눈으로라도 익혀두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백천명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쇳소리가 잦아들고 검들이 멈추었습니다. 오늘부터 칼날을 허공에 3번 그어본다.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3번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는 것을 서우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백천명은 마당 중앙에 서서 검을 천천히 뽑았습니다. 칼날이 햇빛을 받아 얇게 빛을 머금었습니다. 그는 발을 한 걸음 내딛고 허리를 낮추었습니다. 동작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몸이 땅 위에 안정되게 서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기에서 검은 허리 높이를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공기가 가볍게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 배기는 같은 선 위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검 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배기가 끝났을 때 세 줄의 궤적은 하나의 선처럼 보였습니다. 서우는 그 선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까까지 떨리던 자신의 다리가 잠시 조용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천명이 검을 거두며 입을 열었습니다. 3번 베어도 남는 것이 있다. 그의 목소리가 마당 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길 위의 먼지, 마음속의 망설임, 적의 기운, 내 몸의 버릇. 3번을 베어도 모두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3번의 궤적이 하나의 선으로 모일 때 남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린다. 그가 말할 때 서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짧은 검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검을 휘두르면 무엇인가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베어보지도 않은 채 남는 것을 생각한다는 발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줄을 맞춰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3번의 배기를 연습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검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자신 안에 무엇을 베고 있는지,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느끼라는 것이 오늘의 수련이었습니다. 서우의 차례가 뒤쪽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앞줄에서부터 쇳소리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의 검은 3번의 궤적이 모두 따로 놀았습니다. 누군가는 첫 번째는 좋았지만 두 번째에서 숨이 흩어졌습니다. 장단과 호흡, 몸과 검의 각도에서 흔들림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서우의 손이 검집을 완전히 쥐었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허리를 지나 옆구리와 등으로 공기를 채우는 법을 떠올렸습니다. 발바닥이 땅을 짚는 감각을 확인하고 무릎의 힘을 고르게 나누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려 했지만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긴장마저도 오늘 배워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이 칼집에서 나왔습니다. 날의 무게가 손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 무게를 억지로 밀어 올리지 않고 그대로 팔과 어깨에 올려두었습니다. 첫 번째 배기를 시작하면서 그는 몸 전체가 아닌 손목과 팔꿈치, 어깨와 허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느끼려 했습니다. 검끝이 허공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손목을 타고 돌아오는 떨림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배기가 끝났을 때 그는 잠시 검을 멈추고 숨을 정리했습니다. 이 한 번의 배기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떠올렸습니다. 팔이 조금 먼저 나갔다는 감각, 허리가 뒤늦게 따라온다는 느낌, 발의 힘이 위로 전달되지 않은 채 바닥에만 박혀 있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머리와 몸 사이의 어긋남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배기를 시작할 때 그는 그 어긋남을 조금이나마 줄이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먼저 움직이는 상상을 했습니다. 발에서 올라온 힘이 허리를 거쳐 팔로 흘러가는 선을 떠올렸습니다. 검끝이 나아가는 길과 허리가 회전하는 궤도가 겹치는 순간을 찾으려 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보다 소리가 짧고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배기에서는 숨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한 동작 안에서 어디에 자리 잡아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검을 휘두르는 동안 숨을 참지 않고 흐르게 두었습니다. 호흡과 검의 궤도가 얇게 겹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직 미숙했지만 세 번째 배기는 첫 번째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의 배기가 끝났을 때 서우는 검을 낮추고 짧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팔과 어깨가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세 번의 궤적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밀어내지도 않는 선이었습니다. 그 선들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이 바로 남아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 안에 남은 망설임과 두려움, 굽은 허리의 버릇과 허튼 숨. 3번을 베어도 모두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 것들. 그러나 3번의 배기가 겹쳐질수록 남은 것들의 윤곽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윤곽이 또렷해질수록 무엇을 먼저 베어야 할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3번의 배기를 10번, 20번, 30번 반복했습니다. 갈수록 팔은 무거워지고 손목은 뻣뻣해졌습니다. 검끝이 허공을 긋는 궤도가 점점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서우는 그때마다 발끝과 허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을 올리려 할수록 몸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검 소리와 숨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서우는 자신의 검이 만들어 내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볍고 불안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조금씩 무게가 실리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3번의 배기가 소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쯤 100,000명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쇳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서우는 한 번 더 숨을 정리하고 마지막 3번의 배기를 마음속으로 되짚었습니다. 몸과 숨, 검의 길이 완전히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줄의 궤적이 어제의 자신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수련이 끝난 뒤 서우는 마당 한켠에 세워진 나무 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둥의 표면은 칼에 벼려본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청풍세가의 제자들은 허공만을 베는 수련을 오래 이어가는 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 대신 몸과 숨에 남는 흔적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우의 눈에는 그 나무 기둥에도 보이지 않는 자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동안 이 마당을 가르며 지나간 수많은 검의 기세가 허공과 함께 기둥에도 얇게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속에는 이미 칼날이 닿은 흔적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허벅지와 종아리가 떨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검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검의 손잡이를 쥐었을 때 손바닥에 남은 뜨거움이 저녁까지 식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에는 낮보다 더 진한 피로가 가라앉았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침상에서 몸을 이었습니다. 서우도 검을 곁에 두고 눕자 곧바로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잠들기 전까지 그는 3번의 배기를 마음속에서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첫 번째의 어긋남, 두 번째의 조정, 3번째의 흐름. 그 사이에 남은 틈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3번 베어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 남은 것을 보지 못한 채 더 베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을 인정하고 제대로 바라보는 일. 오늘 하루가 가르쳐 준 것은 화려한 검법이 아니라 그 한 가지였습니다. 검은 먼저 자신을 벤다. 그리고 3번을 베어도 남는 것을 보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연서우는 그 생각을 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청풍산의 밤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허공에 그어 올린 수많은 궤적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사이 그의 몸과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국이 한층 더 깊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연서우가 청풍세가의 마당 위에서 처음 검을 뽑은 날들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마당으로 나가서고 숨을 고르고 3번의 배기를 수십 번 되풀이했지요. 낮에는 다리가 떨리고 밤에는 어깨가 타들어갔지만 몸 안 어딘가에는 서서히 고인 물처럼 기운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변화를 가장 또렷이 느낀 것은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기 전 혼자 마당 한켠에서 자세를 잡았을 때였지요. 발바닥이 바닥을 짚는 감각이 달랐습니다. 땅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땅이 아래에서 자신을 받쳐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허리와 옆구리가 저절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려 노력하지 않아도 어깨가 먼저 내려가 있었지요. 그날 아침 수련을 마칠 무렵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000명이 아닌 다른 이가 마당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단단한 체격의 검은 눈빛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군살 하나 없는 몸을 도포가 감싸고 있었고 허리에 찬 검집은 오래 사용한 듯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잠시 둘러보더니 마당 앞쪽에 서 있는 한도를 불렀습니다. 한도진. 서우가 이곳에 올라온 뒤 이름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검법보다는 실전에서 더 이름이 알려진 사형이라고 했었지요. 두 사람은 짧은 말을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멀리서 들여다보는 서우의 귀에는 내용이 또렷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오늘 마당에 평소와 다른 일이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도가 제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 줄씩 훑듯이 내려왔습니다. 문 밖에서 표행 의뢰가 하나 들어왔다.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마당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검을 허공에만 휘둘러 오던 시간에서 드디어 강호의 바깥과 이어지는 때가 온 것입니다. 한도의 설명에 따르면 산 아래 마을에서 중상자를 모시고 올라오는 길에 호의를 요청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산길 중턱에서 마적패의 기척이 보였고 마을 쪽에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세가의 사람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지요. 의뢰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풍세가의 제자들에게 첫 실전을 맛보게 하기에는 알맞은 일이었습니다. 함께 내려갈 제자 명단이 불렸습니다. 앞줄에서 이름이 빠르게 불려나갔습니다. 서우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제자로 인정받은 이들, 이미 검로를 어느 정도 닦은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들려온 이름은 그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연서우. 자신의 이름이 마당 위로 또렷이 떨어졌습니다. 서우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고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의 시선이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수만큼의 인원을 고른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장비를 챙기고 산문 앞에 모여라. 짧은 지시가 떨어지자 마당의 줄이 흩어졌습니다. 불린 자들은 미리 마련된 여행용 도포와 약간의 건조 식량, 붕대를 받아 들었습니다. 서우도 늦지 않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리에 찬 짧은 검은 그대로였습니다. 새 검을 받을 만큼의 자격은 아직 가지지 못했으니까요. 산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한도와 또 다른 사형이 서 있었습니다. 한도는 제자들의 얼굴을 한 번씩 확인한 뒤 산길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긴장보다는 익숙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산 아래와 강호 사이를 오가며 피와 검을 나눠본 자였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간다. 산문 밖에서는 이곳의 이름만 믿고 움직이지 마라. 발밑과 숨부터 기억해라. 그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배운 대로 몸을 지켜야 했습니다. 서우는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게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산길은 올라올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발이 저절로 속도를 내려고 했습니다. 높이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물줄기처럼 몸이 서둘렀습니다. 서우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습니다. 발끝이 바위를 밟는 감각을 하나씩 확인하며 내려갔습니다. 옆구리와 등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허리로 내쉬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도 서 있는 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턱을 지나자 산안개가 조금 걷히고 아래쪽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작은 마을과 논밭,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길 위로 자그마한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차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에워싼 기척이 눈에 익었습니다. 서우는 아직 그 기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산길의 구비를 한 번 더 돌자 앞쪽에서 낯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흙냄새와 나뭇 냄새에 섞인 쇠와 피의 냄새였습니다. 서우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냄새를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길 위에는 이미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서진 마차 바퀴, 넘어져 있는 집 마차, 바닥에 흩어진 집단과 포대들, 땅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얼룩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사람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흔적이었습니다. 마차 옆에는 피를 닦아 내리려는 흔적이 어설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몸에 상처를 입은 몇 사람이 길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서는 여행복을 입은 사내가 허리를 굽힌 채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한도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에는 안도와 피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새벽녘 산 중턱에서 마적패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호위하던 자들이 몇 명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기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몇 명은 다쳤고 마적들은 짐 일부만 챙겨 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마차 안에 누워있는 중상자였습니다. 아직 산 아래 마을에 닿지 못했고 이 상태로 더 올라가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도는 마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우도 뒤에서 가볍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안에는 피에 젖은 붕대를 감은 중년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에 찔린 상처가 옆구리에 있었습니다. 피는 어느 정도 멎은 듯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은 얕고 빨랐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는 길 위에서 이런 상처는 쉽게 목숨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짐을 가볍게 하고 인원을 나누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몇 명은 마을 쪽으로 내려가 약과 인원을 더 불러오고 나머지는 이곳에서 마차와 부상자를 지키며 마적이 다시 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서웅은 마차 쪽에 남는 쪽에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진아와 또 다른 제자가 섰습니다. 짧은 설명과 함께 주변 지형을 둘러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길 양 옆에는 바위와 나무가 섞여 있었고 한쪽으로는 절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습격을 하기에도 방어를 하기에도 애매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돌과 나무를 조금 옮겨 간이 엄폐를 만들었습니다. 서우는 손에 쥔 검의 무게를 다시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이 검은 허공만을 베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허공에 피와 살이 섞일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손을 옷에 살짝 문지르고 다시 검집을 쥐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새 소리와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 아래에서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부상자의 숨소리는 더 가늘어졌고 함께 온 이들이 그 곁을 돌보며 물을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서우의 눈은 길 위와 숲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기척이 먼저 나타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두어 시간이 지났을 때 서우는 바람의 흐름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방향이 바뀌었고 새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호흡을 가다듬자 숲속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몇의 무게가 나뭇가지와 낙엽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마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은 채 나무 사이를 옮겨 다녔습니다. 얼굴은 헝클어진 머리와 헝겊으로 반쯤 가리고 있었고 손에는 칼과 도끼, 창 비슷한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뒤늦게 합류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이 여전히 짐과 피를 향해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한도가 낮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자들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숨이 얕아지려는 순간을 서우는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옆구리와 등을 떠올리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허리와 어깨, 손목으로 그 숨을 흘려보냈습니다. 발바닥은 땅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마적들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아까 도망간 놈들이 산 위에서 인원을 끌어왔군. 서우는 처음으로 강호의 거친 목소리를 정면으로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리던 차분한 지시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살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살기라는 것이 반드시 큰 고함이나 욕설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짧고 건조한 말 사이에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한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마당에서와 다른 종류의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검집에 얹힌 손이 미세하게 기울어졌습니다. 그의 몸이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주변 공기가 함께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마적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둘 셋이 앞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한 명은 칼을 높게 들고 뛰었고 다른 한 명은 낮게
자세를 낮추어 파고들었습니다. 전형적인 깔아뭉개기 방식이었습니다. 빠르게 밀어붙여 상대의 균형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서우는 지금까지 마당에서 보았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백천명의 3번 배기, 한도의 기본 자세, 다른 제자들이 반복하던 호흡과 검끝의 궤적, 그 모든 것이 눈앞의 움직임과 겹쳐졌습니다. 적의 발끝과 어깨, 손목의 각도에서 언제 칼이 나올지, 어디로 들어올지 대략 잡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도의 검이 먼저 나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허리 높이에서 간결하게 베어낸 한 번의 검. 그러나 그 검 안에는 수없이 반복해 온 3번의 궤적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뛰던 마적의 몸이 허리께에서 꺾였습니다. 피가 허공에 꽃잎처럼 흩어졌습니다.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서우의 코끝까지 날아왔습니다. 그 냄새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쇠와 흘, 피와 땀, 오래된 비린내와 따끈한 열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우는 잠시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호흡을 붙잡았습니다. 피 냄새를 피하려 할수록 더 진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냄새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숨을 고르는 편이 나았습니다. 싸움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도의 검이 몇 번 더 움직였고 다른 제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몸을 내던졌습니다. 이진아는 무릎을 이용해 적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또 다른 제자는 숲 사이에서 돌아 나오는 자를 막았습니다. 서우에게는 아직 대놓고 앞으로 나가라는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차 옆에 서서 부상자와 짐, 그리고 주변의 틈을 지키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라는 것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뒤쪽 숲속에서 돌아 들어온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돌아 들어와 마차의 반대편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눈은 짐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부상자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서우는 그 기척을 늦게서야 알아챘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보다 숨이 멈추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몸이 굳어붙는 순간을 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장터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항상 멀리서 구경만 하던 시절에 그는 한 번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버릇이 다시 고개를 들려는 듯했습니다. 그때 몸 안 깊은 곳에서 다른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마당에서 3번 배기를 반복하던 시간들, 허리를 세우고 숨을 들이마시던 시간들,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던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익숙지 않은 상황에 대한 망설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망설임은 검으로 베어야 할 것 중 하나였습니다. 서우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걸음은 어설펐습니다. 그러나 2번째 걸음에서 중심이 잡혔습니다. 허리를 낮추고 손을 검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옆구리와 등으로 숨을 들이마시며 검을 뽑았습니다. 손목과 어깨, 허리를 한 선에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마차 뒤쪽에서 튀어나온 마적의 눈에 서우가 들어왔습니다. 마적의 칼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위협보다는 밀어붙이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서우는 그 칼끝을 향해 검을 내질렀습니다. 완벽한 각도도 아니었고 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3번의 배기를 반복하며 익힌 궤적은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검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귀를 때리는 쇳소리와 함께 손목으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서우의 팔이 뒤로 밀렸습니다. 손목이 저릿했습니다. 그러나 검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로 밀려나는 대신 몸을 낮추었습니다. 발바닥과 바닥의 거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적의 동작이 잠시 끊겼습니다. 예상보다 강하게 버티는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그 짧은 틈을 서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 번 정리하고 검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살짝 비틀며 옆에서 들어오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검끝이 마적의 팔을 스쳤습니다. 얇게 베어진 피부 사이로 피가 솟았습니다. 마적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눈빛이 흩어지는 사이 뒤쪽에서 한도의 기척이 다가왔습니다. 한 번의 검이 더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번에는 서우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마적의 몸이 뒤로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피가 흙바닥 위에 번졌습니다. 그 냄새가 다시 한 번 강하게 퍼졌습니다. 싸움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마적들은 짧은 시간 안에 제압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도망쳤고 다시 돌아올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산길 위에는 피와 숨소리, 그리고 싸움이 지나간 뒤의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서우는 검을 바라보았습니다. 검 끝에는 붉은 선이 얇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것인지 상대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저릿했고 어깨에는 남은 긴장이 떨림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검을 내려 허리 높이에서 멈추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피 냄새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마셨습니다. 냄새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 섞인 것들 중 일부는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허공을 베던 검이 처음으로 살을 스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그는 잊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도가 다가와 부상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이 상처를 잠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올라올 인원과 약을 기다리는 동안 산길 위에 잠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나무숲을 흔들었습니다. 새들이 주위를 맴돌다가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서우는 마차 옆에 서서 검을 닦았습니다. 옷자락에 검끝을 조심스럽게 문질러 피를 지워냈습니다. 날 위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붉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자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검이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해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산문을 떠나올 때까지 그의 검은 허공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길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피를 만났습니다. 그 피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충분했는지 지나쳤는지 그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산에서 배운 3번의 배기가 허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언젠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갈 무렵 마을에서 온 인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부상자를 넘겨주고 산길을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동안 서우는 마지막으로 아래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호라 불리는 곳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그 냄새는 이미 그의 코와 몸 안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청풍세가의 제자로서 처음 경험한 비린내였습니다. 그 냄새는 불쾌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몸 어딘가를 깨우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냄새를 몇 번 더 맡게 될지, 그때마다 무엇을 베고 무엇을 남기게 될지 연서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베어낸 것은 두려움의 일부와 망설임의 조각들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산길을 다시 올라갈 때 그의 발걸음은 내려올 때와 달랐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발바닥과 땅 사이에는 묵직한 감각이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검은 허리에 매달려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허공만을 베던 검 끝에는 이제 얇은 피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검로 위에 첫 번째 줄로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첫 표행 이후로 날들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연서우는 다시 마당으로 돌아와 숨과 자세, 3번의 배기를 반복했습니다. 산길에서 맡은 피 냄새는 시간이 지나며 옅어졌지만 그날 손목에 전해졌던 떨림과 검 끝에 얇게 남았던 붉은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베는 동작 속에도 그 기억이 섞여 있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땅을 더 단단히 밟았고 허리는 이전보다 오래 곧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번의 배기는 비슷한 궤도 위로 겹쳐졌습니다. 첫날의 서툰 선과 달리 이제는 눈을 감아도 검이 어느 정도 길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강호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얕았습니다. 산길에서 마주쳤던 마적과 피만으로는 세상이 얼마나 넓고 복잡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련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으로 바람과 함께 낯선 기척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산문을 통해 누군가 올라온 것입니다. 허리춤에 비단 주머니를 찬 사내와 그 옆에서 먼지에 절은 몸을 이끌고 올라온 전령이 청풍세가의 앞마당을 지나 안쪽으로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층에서 종소리 대신 낮고 무거운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잘 울리지 않는 신호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런 북소리가 울릴 때는 대개 산 아래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서우는 정식 제자가 아니었기에 그 자리의 중심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건물 뒤쪽 복도에서 다른 초입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열린 창 사이로 안쪽의 기류가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하지 않았으나 몇몇 단어는 뚜렷이 들렸습니다. 동맹, 세가, 삼교, 별난. 짧게 끊겨 들려오는 말들만으로도 강호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회의에 참석했던 상층 인물 몇몇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 사이에 백천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침착함이 있었지만 눈빛에는 깊이 가라앉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아래 마을로 내려갈 인원 명단이 다시 한번 불렸습니다. 이번에는 표행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고 들으며 강호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연서후의 이름은 명단의 끝쪽에서 다시 한번 불렸습니다. 이번에도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왜 자신이 뽑혔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산문을 넘을 때와는 달리 그의 발과 검은 이제 조금씩 이 산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산을 내려가는 길은 익숙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상자와 마차, 피 냄새가 길을 채웠다면 이번에는 바람과 먼지가 길을 채웠습니다. 한도진이 앞장섰고 몇몇 사형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우는 중간쯤에 섰습니다. 각자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괜한 상상과 소문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장터에는 사람과 수레가 북적였고 주막 앞에는 낮부터 술잔이 오갔습니다. 서우는 이번에도 가장자리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에 올라오기 전에는 이 풍경이 그저 평범한 하루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이를 오가는 억양과 눈빛, 검집에 손을 얹는 습관, 허리춤의 상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도진은 상인과 촌장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강호의 소식은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말을 아끼던 이들도 술잔이 오가면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기 마련이니까요. 서우는 떨어진 자리에서 귀만 열어두었습니다. 말 속에 실린 기운과 표정을 함께 읽어보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느 세가가 야밤의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 5대 세가 중 둘이 힘을 합쳐 남쪽 3교의 세력을 압박하기로 했다는 소문, 정파가 모여 회맹을 준비한다는 이야기, 마을 주변까지 흘러들어온 떠돌이 무사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풍문. 이야기들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한 세가가 의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그 세가가 사실은 산 아래의 세금을 노려 싸움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삼교에 대해서도 말이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쫓겨난 자들이 모인 곳이라 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도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이런 말을 들을수록 혼란을 느꼈습니다. 상과 벌, 선과 악, 정파와 사파, 마당에서 배운 검로의 말들은 분명했습니다. 검을 쥔 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3번의 배기 안에서 남는 것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그런 명료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늙은 행상이 짐을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내뱉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칼든 것들은 다들 입만 번지르르 누구를 지키는지, 뭘 위에 휘두르는지도 모르면서 정판이 의인이 떠들어대지. 말투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오래 강호를 구경만 해온 자의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치 등을 찌르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검, 허공과 피, 냄새만 기억하는 검을 허리에 찬 채 서 있는 자신이 그 한마디에 포함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청풍새가 일행이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할 때 서우는 마지막으로 장터를 돌아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자, 주화를 세는 상인, 어둠이 내리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 그들 사이로 검을 찬 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친절한 얼굴을 한 검객이 있었고 서늘한 눈빛을 감춘 웃음이 입술에 걸린 자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강호를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다시 오르는 동안
서우는 말을 아꼈습니다. 옆에서 함께 걷던 이진아가 잠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도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둘의 발걸음 사이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우는 마을에서 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겼습니다. 산문이 눈앞에 보였을 때 하늘은 벌써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청풍산의 나무와 기와를 붉게 태웠습니다. 서우는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허리에 찬 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집은 변함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처음 이 산을 올랐을 때와 같은 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검을 쥐는 손과 검을 둘러싼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산문 안으로 들어서자 몸에 달라붙어 있던 소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터의 소리와 술 냄새, 피와 먼지, 욕설과 웃음이 산 아래에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맑은 바람과 나무 타는 냄새,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땀 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침상에서 눈을 쉽게 감지 못했습니다. 마당에서 배운 3번의 배기와 산 아래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검은 먼저 자신을 벤다. 그렇다면 세상이 변하고 강호의 판이 흔들릴 때 먼저 베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남을 향하는 칼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얕은 믿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짧은 검을 꺼내 허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날은 여전히 무뎠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산길에서 묻은 피와 마을에서 들은 말, 청풍새가의 수련 마당이 함께 얇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하나였지만 그 위에 쌓이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강호에서 돌아온 것은 겉으로 보이는 사건의 소문이 아니라 그 소문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아직은 미숙하고 흔들리지만 언젠가 검끝과 함께 한 방향을 가리킬 수 있을지 그 답은 앞으로의 날들이 알려줄 것이었습니다. 청풍산 위로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검은 산 아래 세상과 산 위의 검로 사이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산을 올랐던 그 발걸음은 이제 검로의 첫 줄을 그었습니다. 소녀는 사부의 검을 배우고 첫 피 냄새를 맡았으며 돌아와 보니 강호의 공기가 이미 달라져 있었지요. 멸문이라는 두 글자가 아직 보이지 않는 지금 연서우의 검은 어디를 향해 서 있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청풍검로 제2부 문파가 무너진 날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